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파이널 강의죠. 파이널 강의는 우리 1차 시험 때 마지막에 모의고사 보던 것처럼 감정평가 이론 과목에 대해서 실전 수준으로 100분 동안 100점 실전 시험 같은 구성으로 최대한 구성해서 총 4회 동안 4세트 연습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매주 토요일에 보통 다들 토요일에 스터디 하시죠? 스터디랑 차이는, 그러니까 똑같이 실전 수준으로 연습을 하는 거긴 한데, 스터디 문제하고는 당연히 다르게 낼 거고요. 근데 다르게 내는 게 논점은 뭐 겹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딱 주제로 하는 논점은 겹칠 수밖에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1, 2번급으로 냈으면 스터디에서는 3, 4번급으로 내고 아니면 반대로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요. 스터디 문제도 푸실 분들은 푸시고 요것도 여유가 되시면 푸시든지 아니면은 뭐 둘 중에 하나는 목차만 잡아 보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회 동안 총 그러니까 16문제를 보는 거죠. 16문제니까 논점의 개수는 뭐 한 문제에 논점이 뭐 한두 개 들어갈 수 있다고까지 하면은 한 16개 플러스 알파 개수가 될 거고, 근데 우리 감정평가 이론 과목에서 논점 뭐 개수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보다 많잖아요. 근데 최대한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그렇게 지금 일단 어떤 거 낼지 논점은 다 구상을 해놨습니다. 감정평가 시험 강의하면서 당연히 요거는 안 나올 거니까 보지 마세요라는 말은 당연히 저는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거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게 맞으니까. 그래도 심지어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된 것도 안 나온다고 호언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출제위원이 같은 분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근데 보통 이제 안 겹치게 내려고는 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거 이제 빼고, 그래서 저는 보통 30회에서 35회까지 나온 거, 그거는 약간 이제 가능성이 좀 낮거나 나왔어도 뭐 배점을 좀 낮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한 25회에서 29회 막 그 정도를 아마 한 1, 2번급으로 또 나올 만하다 막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생각을 해 두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 파이널 강의 이전에 했던 단과는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5시 반에 수업 끝나면은 한 8시 반이나 9시까지 바로 여기 앞에 삥 둘러 앉아가지고 다 같이 채점을 했었어요. 바로 거기서 피드백 드리면서 제 말로. 근데 그거는 이제 심화 강의 때는 배점도 60점짜리였고 채점도 한 4, 5부 이렇게밖에 안 했으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이걸 매주 여러분 거 다 해드릴 수는 없긴 하니까 생각하기를, 그게 좋긴 하거든요. 그게 진짜 좋긴 해가지고 오늘부터 수업 끝난 직후에 한 4부씩 그래도 이 강의 내에서 한 번씩은 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지난 심화 강의하고는 다르게 지금 인원이 조금 되니까 성적도 표를 드리고, 근데 그거를 저렇게 우리 스터디 때처럼 그렇게 공시할 건 아니고 채점평을 다음 주부터 나눠 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앞에 표 넣어 드리고 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여서 채점하는 거 대상 아니라고 해도 이 강의는 당연히 제가 직접 첨삭도 다 해드립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고. 자, 오늘 이제 문제 볼 건데, 보기에 앞서서 감정평가 이론 과목의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또 간략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1기, 2기 스터디만 들으셨어도 제가 맨 처음에 한 1, 2주차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3기부터 들으시거나 이것만 들으시는 분들은
들은 적이 없으실 테니까 우선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질문 많이 하시고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모르시는 게 바로 설왕결입니다. 설왕결에는 우리 문제가 전체가 100점일 때 그거의 10%를 배점을 두고 채점을 하십니다. 실제로 채점위원분들이. 그러면은 본문에는 사실 80%가 만점이죠. 이렇게 할 때. 근데 이게 뭐 100점 기준으로 만점이긴 하지만 보통 여기서 또 한 60% 정도를 보통 이게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00점 얘기는 이따 더 하고 일단 무슨 얘기를 써야 되는지 서에는요 먼저 본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 짚어줄 살펴볼 내용 혹은 배경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하 본문에서 쓸 내용, 다른 말로 답이죠. 이 문제의 답을 미리 스포를 해줘요. 스포. 본문에서 쓸 내용에 대한 간략 언급. 그리고 밑에다가 쓸게요.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해야 하는 중요성 혹은 필요성. 그래서 보통 서는 본문에서 묻고 있는 거를 들어가기 앞서서 그 묻고 있는 논점에 대해서 이게 뭐 최근 뭐 해가지고 뭐 이슈가 된다. 이슈라든지 아니면 오늘 1번처럼 거래사례비교법 이런 기본 내용에 대해서 물었다. 그럼 서에서는 뭐 거래사례비교법은 비교 방식의 일종으로서 시장성에 기초해서 뭐 가장 이론적이고 뭐 실무적인 방법이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이런 걸 쓴다든지 뭐 그런 배경. 그리고 네, 보통 그렇게 이슈 사항이라든지 이론적인 배경을 짚어준 다음에 이때 그래서 오늘 문제 1번에서는 이 본문에서 쓸 내용, 답에 대한 간략 언급은 그래서 거래사례비교법은 적용할 때 뭐 사례를 신뢰성 있는 사례를 선정하고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수치적으로 가치 형성 요인의 차이를 뭐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도만 해도 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또 한 문장 쓰고 그래서 따라서 거래사례비교법은 그만큼 실무적으로 가장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고 그리고 가치 삼면성 중에 하여튼 시장성을 대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감정평가사에게 있어 중요하다라고만 써도 서에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럼 결은 그러니까 서를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글을 본문에서 문제에서 물은 거에 대해서 쭉 썼죠. 그럼 그걸 쓰고 나서 본문 끝나고 나서 쓰는 거고 본문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올 내용 뭐 간략히 간략 언급 뭐 대표적인 거는 본문에서 만약에 유의사항이나 뭐 관련 문제 같은 걸 얘기 안 하고 끝났다. 그러면은 본문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올 내용이 유의사항 관련 문제 이런 거죠.
아니면 본문에서 어떤 문제점까지를 뭐 살펴보고 끝났다. 그러면은 개선 뭐 방안까지는 아니어도 개선의 방향 같은 거 제시하고 끝나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 기본서상 아니면 뭐 감정평가 이론의 그 체계상 본문에서 말한 거 그 다음에 올 논점을 또 간단히 제시하면서 끝나고 그래도 보통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본결 이렇게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완결된 그런 글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따로 뭔가 쓰고 결 따로 뭔가 쓰고 본문은 그저 물음에서 물은 거 딱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외운 거 그냥 따따따따 빨리 꽉 채우고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채점위원이 답안을 채점할 때 감정평가 이론 과목은 먼저 딱 한번 읽어보고 이 문제를 내가 왜 냈는지 이 친구는 알고 썼구만. 그게 보이면 일단 그 뒤에 점수를 후하게 줄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 있던 채점평 중에 뭐 답안지의 인상 이런 내용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의 인상이 좋으면 플러스 1.5점 이런 채점 기준이 없다 뿐이지 인상이 서에서 출제 의도 파악한 모습이 보인다든지 그리고 이하 본문에서 어떤 말을 썼을지 좀 예측이 간다든지 이러면 사실 점수를 좀 후하게 줍니다. 그렇게 서를 읽고 들어가서 본문을 또 쭉 봐요. 보통 요즘은 한 1번하고 2번 문제급은 소물음이 다 나눠져 있죠. 그리고 각각 배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배점 단위로 통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목차 위주로 먼저 읽어요. 목차 위주로 먼저 쭉 보고 그다음에 다시 키워드 위주로 또 빠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목차만 봐도 어느 정도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차를 시간 들여서 잡고 논리적으로 잡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차에서 뭐뭐 하는 것의 중요성 해서 뭐뭐 하는 것에 따른 중요함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목차를 그냥 뭐뭐뭐 이러면서 그냥 솔직히 단어 하나씩으로 잡으면은 목차만 읽고 일단 딱 읽히는 어떤 논술 답안이라는 느낌을 안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읽어봐야 되는 건데 채점위원이 일단 여기서부터 목차를 잘 잡으면 또 그것도 인상이 사실 좋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키워드 위주라는 거는 목차 이렇게 해서 보통 5줄 막 이렇게 쓰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들어갔고 뭐를 해서 뭐뭐를 하는 것을 말한다. 뭐뭐를 뭐뭐 해서 뭐뭐 관련해서 하고 이거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바로 목차 2번 쭉 읽고 목차 3번 그것도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쭉 봅니다. 보통 10점 배점이면 목차를 4개 정도 잡죠. 그래갖고 이렇게 쭉 이것도 쭉 보고 뭐 이거 물은 거에 대해서 얼추 들어가야 할 말 다 쓰고 뭐 답도 됐네. 근데 약간 빈약해. 이러면은 소물음 배점 10점에 대해서 뭐 50% 이렇게 줘서 5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 위주로 빠르게 볼 때 잘 보이려면 글씨도 사실 좋은 게 좋습니다. 글씨는 근데 어차피 그 채점하시는 교수님들 정도 되면은 어차피 무슨 말을 썼을지 알고 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그래도 어떻게든 읽힙니다. 어떻게든 알아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쓴 거는 읽다가 이거 무슨 말을 쓴 건지 바로바로 안 보이면은 그냥 점수 안 주기도 하고 하니까요. 실제로는. 하여튼 이렇게 채점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가 배점이 보통 뭐 소무름 단위로 5점, 10점, 15점, 20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그냥 실전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목차 개수 계속 많이 잡도록 했었지만 이제 명확하게 5점 문제는 2개, 4개, 6개, 8개 이거는 이걸 다 나누기 2 했을 때 그거보다 작게 이렇게 그냥 잡으려고 이제 하시고 명확하게. 그리고 목차 잘 잡았고 키워드도 좀 풍부하게 썼다는 전제하에 보통 목차당 서술량, 그러니까 줄수는 5줄을 쓸 때가 있고 6줄을 쓸 때가 있고 7줄 이상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보통 쓰는 속도가 좀 느리다거나 아니면 좀 공부량이 좀 덜 돼가지고 내가 영 쓸 게 없다 하시면 보통 이 정도 쓰시고, 그래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정도 쓰시고, 그리고 내가 이거는 너무 쓸 게 많아서 자신 있다 하면은 7, 8줄 이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이 이렇게 되는데 줄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 수가 보통 한 2개, 3개, 4개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모든 목차당 줄수를 이 정도로 쓰시면요. 서하고 결 제외 득점이 보통 이런 식으로 답안을 채우면 한 45점 되고요. 내용을 잘 썼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6줄씩 이렇게 쓰시는 답안이 보통 한 50점 나오고 서결 제외입니다. 그리고 7줄 이상 이렇게 풍부하게 쓰시면 서결 제외하고도 54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서랑 결이 들어가면 얘가 그 각각 10% 해가지고 사실 20점이 만점이고, 거기서 한 서랑 결은 좀 점수를 짜게 주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엄청 잘 쓰기가 사실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50%를 보통 받는다, 썼을 때 받는다고 하면은 한 10점 정도. 그래도 그러니까 서결을 한 5줄씩은 썼다. 그러면은 서결만으로 한 10점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플러스 10점 하는 거죠. 그러면 5줄씩 쓰고 서결 얼추 다 썼다. 이러면 55점 받을 수 있고 60점 받고 64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서결을 합격하시는 분들하고 뭐 시험장 들어가서 어떻게 썼는지 들어보면은 저한테 이제 서결 이렇게 써야 된다고 듣지 않고 써보신 분들은 보통 이제 서결에서 한 5점 받는 거예요. 5점보다 덜 받고. 그러니까 5줄씩 쓰면은 약간 빈약해서 총점이 한 47, 48 나오시고요. 거기다 이제 내용도 약간 틀리는 순간 45, 44 막 이렇게 가겠죠. 이래서 이론 점수가 이렇게 보통 나오고, 그리고 6줄 정도씩 쓰면은 이제 보통 정도 되는 거죠. 55 내외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풍부하게 쓰고 서결도 다 챙겼다. 이러면 이제 59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는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실무랑 법규랑 좀 나온다
하면은 이론은 최대한 목차를 열심히 잘 잡고 서술은 가끔 이제 6줄씩 좀 쓰고 웬만하면 그래도 5줄 넘게는 쓰려고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랑 결도 만약에 뭐 이제 전략적으로 하셔야 될 시기니까 서랑 결 중에 나는 그냥 서만 쓸래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못해도 한 8점 챙겨 이런 식으로 서만 써서 7, 8점 챙긴다. 그래서 얘네 한 50점, 52, 3점 이렇게 목표로 난 잡는다 하면 그냥 이렇게 이제 잡고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제 서랑 결도 좀 자신 있고 근데 막 7줄씩 쓰는 거는 난 그렇게 하기보다 목차를 오히려 더 잘 잡고 시간을 들이고 한 6줄 정도씩 써야지 해도 56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통 나오는 거 생각하셔서 이제 요 줄수 요거 생각하셔서 마지막까지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제 답안 쓰는 거 얘기는 진짜 마지막이었고 오늘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문제 최대한 4문제 중에 한 문제는 오늘 1번처럼 기본 이론을 완전히 좀 쫙 제대로 알고 있어야 다 쓸 수 있는 그냥 기본 문제랑 그리고 2번처럼 사례형 문제 뭔가 좀만 어떤 숫자가 더 나오면 실무 문제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이론 문제에서는 이제 사례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형 문제 그거랑 3번하고 4번은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하지만 사실 이슈가 있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 이렇게 2개 정도는 최근 좀 감정평가 업계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이 나오고 한 문제는 무조건 사례형이 나오고 그리고 기본적인 걸 묻는 게 또 한 문제 나오고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총론이냐 강론이냐로 따지는 거는 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론에서 뭐 기업가치평가, 권리금평가, 지식재산권 평가가 요즘 이슈다. 그럼 그게 이슈 사항이라서 한 문제 또 크게 나오고 이런 식인 겁니다. 총론, 강론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총론에서 뭐 시장 분석 파트에서 이자율 상승 같은 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게 나오는 것도 기본 이론 바탕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이니까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론, 강론 나누지 마시고 전부 다 보려고 하시고 이슈 사항을 챙기려고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문제 구성 계속 그렇게 해서 드릴 거고 그리고 보통 4문제 중에 그래서 2문제는 약간 모르면 40%도 못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사례형 문제는 기본 이론만 쓰라고 하면은 보통 다들 쓰시는데 그거를 사실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을 잘 보여줘야 점수를 받거든요. 사례형 문제는. 그래서 뭐 작년 2번 문제도 그렇고 지금까지 사례형 문제는 보통 그래서 기본 이론을 만약에 부실하게 쓰고 왜냐면 사례형 문제니까 나는 이거 사례를 잘 해결하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본 이론을 조금 쓰고 사례 포섭하는 내용만 이렇게 드립다 쓰시는 분들은 또 오히려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건 이따 2번 볼 때 또 말씀드리고 자 1번 보시면은 1번은 그래서 마치 작년 1번처럼 원가법에 대해서 그렇게 40점어치나 기본 이론을 물을 거라고 사실 많이들 예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거래사례비교법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인 내용 써보실 수 있게 문제를 오늘 낸 거고 작년 그 원가법 문제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거래사례비교법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뭐 물음 3에서 비율 수정법, 금액 수정법, 연속 수정법 이렇게까지 다 뭐 풍부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한 사람이 뭐 좀 적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괜찮습니다. 작년에 1번 원가법도 다소 뭐 물음 3 뭐 이런 데서 조금 감가요인 이런 거 잘 못 썼다든지 뭐 그리고 제조달 원가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물음 1에서 좀 다소 좀 틀리게 못 썼다든지 했어도 서랑 결 잘 쓰면은 50% 이상 득점할 수 있습니다. 서랑 결에 10% 이상씩 다 있다는 거 이제 아시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실제로 그래서 물음 1에서 작년에 원가법 그 물음 1, 2, 3 내용을 다소 좀 틀렸어도 서에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전학파, 생산비 가치점 이런 것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원가법이라는 거를 왜 우리 감정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이 제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알아야 하는지 막 그런 중요성을 짚어주는 식으로 서를 쓴 분들이 뭐 실제로 50% 이상 득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서에서 그러니까 본문에 약간 자신이 없으면 서를 쓰면 된다. 그것도 하나의 전략인 거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본문은 오히려 다 비슷한 거예요. 이런 완전 진짜 기본 이론을 알면 쓸 수 있는 문제는 서랑 결에서 사실 점수 차이가 나고 본문은 못 쓰는 순간 점수를 못 받는 거고 그렇게 되고요. 이거랑 그래서 약간 비슷한 게 그 뭐 강론 쪽에서 그런 감정평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뭐 토양 오염된 그 토지 감정평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가치하락분 그 감정평가라든지 그리고 뭐 그런 유형별 평가에서 그냥 감정평가 방법을 쓰시오 이런 거 나올 때도 나는 본문에 대해서 나 이거 해설서 이거 되게 열심히 외우진 않았는데 이거 쓸 거 약간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이거하고 관련된 최근 이슈 사항을 서에서도 어떻게든 막 쓰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채점할 때 본문에서 다소 빈약해도 서에서 이렇게 풍부하게 이거 논의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알고 이거 출제한 거 출제위원이 왜 이거 출제했는지 나 너무 잘 안다 이런 느낌으로 서 써주시면 점수를 꽤 받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 문제 1번도 거래사례비교법에 대해서